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과목입니다. 6번째 과목, 건설안전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 기술은요, 과학 과목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건설안전 과목은 전력 과목입니다. 네, 전기나 화학에 비해서는 좀 쉽게 나와서 점수를 좀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히빙 현상에 대한 안전대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빙, 보일링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간단하게 우리 히빙과 보일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굴착을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집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굴착을 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굴착 저면이 되죠. 그죠? 이거는 이제 지표면이 되는 것이고, 그죠? 이렇게 했는데, 히빙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굴착을 하다 보니, 아래쪽에 있는, 자, 여기에 있는 흙입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흙입자를 생각하면, 위에 이렇게 굴착을 하기 전에는 똑같은 압력으로 누르고 있는 거죠. 즉, 요 흙입자는 상하, 좌우에 누르는 압력들이 똑같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집안이 뭐 움직이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거죠. 이게 압력의 균형이 깨지면은 얘가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양쪽에서 가운데 합판을 두고 양쪽에서 10명이 똑같은 힘으로 밀고 있는 거와 10명이 똑같이 밀고 있다가 한쪽에 5명이 빠지고 한쪽은 10명, 한쪽은 5명이 밀면은 5명 미는 쪽이 힘이 약하니까 밀려 넘어가겠죠. 그죠?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똑같은 압력을 받고 있다가 어느 날 이만큼이 나가고 나니까 여기는 2라는 압력이 누르고 여기는 똑같이 10이라는 압력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처음에는 10으로 다 똑같이 누르고 있다가 그러면 여기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따라서 힘이 약해진 부분 쪽으로 이 흙입자는 움직이게 됩니다. 약한 부분으로. 우리가 풍선도 불다 보면은 풍선이 터지는데 풍선 중에서 가장 얇고 약한 부분으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굴착을 하고 난 이 뒤쪽의 흙들이 미는 압력에 의해서, 물론 여기는 뭡니까? 토우류 벽이 지보공이 세워져 있죠. 그죠? 흙막이 벽이 물론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흙막이 벽으로 했는데 이 힘이, 받치는 힘이 뒤쪽에서 이쪽으로 미는 힘이 세지고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받쳐주는 힘이 없어요. 물론 여기도 이제 버팀대를 대고 합니다만은. 자, 여기서 미는 힘이 더 세인데 이 흙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점점점 이 흙막이 벽 때문에 직접 밀고 나가지 못하고 이 흙막이 벽은 버팀대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현재 이게 버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약한 쪽으로 밀려가다 보니 흙막이 벽의 맨 아래쪽이 뚫려 있죠. 여기가. 그럼 이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밀려 나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집안, 굴착을 했는 이 집안 위를 밀고 올라오는,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융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솟아오르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결국은 이 흙막이 벽이 붕괴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요건 지금 히빙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이거는 뭡니까?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주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원리인데 이게 만약에 사질토라면 지하 수위가 높은 또는 투수성이 좋은 그런 사질토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에 지하수위라는 것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지하수위가. 원래 지하수위가 이렇게 같이 있다가 굴착으로 인하여 여기는 지하수위가 아래로 쑥 내려가 버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럼 지하수위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여기는. 원래 지하수위는 여기는 굴착을 하지 않은 면에서는 지하수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의 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하수위의 차이에 의해서 수두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수두차로 인해서 여기서 누르는 수압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히빙과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누르는 힘에 의해 이렇게 마찬가지 올라가게 되죠. 다만 여기에서는 물이 있고 지하 수위가 있고 모래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올라오게 됩니다. 결국 흙막이 벽은 붕괴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런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거. 이거 보일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투수성이 좋은 사질토 집안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 개념을 확실히 알아두시고 이걸 그럼 방지하기 위한 거는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히빙부터 보자면 히빙은요. 히빙이든 보일링이든 기본은 이거죠. 이 흙막이 벽이 견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흙막이 벽이 이렇게 흙막이 벽 아래쪽으로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흙막이 벽의 깊이를 우리가 건입 깊이라고 하는데 건입 깊이를 깊게 내립니다. 어디까지요? 견고한 지방까지. 보일링 같은 경우에는 투수성이 없는 지하수위가 없는 곳까지. 히빙 같으면 견고한 지방까지. 불투수층까지. 보일링은 이렇게 내려버리면 얘가 뚫고 가려다가 이 흙막이 벽이 단단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약한 데가 있나 없나 가다가 여기는 견고한 층, 불투수층이 되니까 이곳까지 못 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전해지겠죠. 그죠? 자, 이런 방법. 또는 히빙은요. 지금 여기에서 누르는 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는 누르는 요 부분에는 하중을 줄여주고요. 누르는 힘을 좀 작게 해주고 여기는 뭡니까? 약해서 밀리고 올라오니까 이 굴착 저면은 하중을 크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성토를 해야 되고요. 성토. 눌러주고 여기는 깎아내고 이런 작업도 대책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일링 같은 경우에는 또 뭡니까? 이 지하 수위 이걸 막아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다른 차단막을 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물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차수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런 걸 설치를 함으로써 막아내는. 또는 지하 수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하 수위를 낮게 하면 되잖아요. 수두차를 없애주면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하 수위를 밖으로 빼내야 됩니다. 웰포인트 공법이라든가 이런 공법들을 통해서 지하 수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도 뭐 직접적인 보일링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거. 어쨌든 이 안쪽을 성토해주는 앞성토 공법 이런 거는 둘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간단하게 복습을 했습니다. 자, 방금 했는 요 내용들 우리가 이미 배운 거지만 요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히빙에 대해서 나왔다. 그죠? 굴착 주변을 웰포인트 공법과 병행한다. 당연한 얘기죠. 좋죠. 웰포인트 공법이라는 것이 지하수에 물을 빼내는 것이기 때문에 더 단단해질 수가 있죠. 시트 파일 뭐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용어를 쓸 수 있지만 일단 막아주는 이중벽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건입 심도를 더욱더 검토한다. 흙막이 벽의 건입 심도를 깊게 한다 이 말입니다. 검토해가지고 굴착 배면의 상재 하중을 제거하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배면하는 것은 이쪽에 여기는 제거하라 여기는 제거하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거하여 토합을 최대한 낮춘다. 여기는 덜어내서 낮춰주고 여기는 성토를 해서 더 하중을 높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 해당이 되죠. 굴착 저면의 토사 등 인공 중력을 감소시킨다. 제가 방금 이거는 뭡니까? 감소가 아니고 더 높여줘요. 증가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잘못되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 히빙과 보일링에 관한 문제는 실기에까지 연결되는 것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입니다. 지름이 15cm고 높이가 30cm 원기둥. 자,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잘 한번 보자고요. 콘크리트 공시체에 대해서 압축 강도 시험을 한 결과 460kN의 파괴가 됐습니다. 이때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얼마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좀 이거는 뭐 좀 힘들어요 하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도 제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도전해 볼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도는 뭡니까? 강도는 간단히 얘기하면 공식이 하중 나누기 뭐예요? 단면적입니다. 하중 나누기 단면적. 또 이걸 공식으로 하중하면 뭡니까? 뭐 킬로그램이라든가 뭐 뉴턴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할 것이고 그럼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이라면 퍼 아래쪽의 단위가 제곱 센티미터 일반적으로 단면적이기 때문에 뭐 가로 곱하기 세로라든가 원 같으면 4분의 파이 d 제곱이라든가 이런 걸로 단면적을 계산하죠. 자, 단위만 아셔도 되고 공식만 아셔도 단위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강도 계산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압축 강도를 물었기 때문에 하중 나누기 단면적이거든요. 문제에서 잘 찾아보시면은 압축 강도 시험을 한 결과 460kN에서 파괴가 됐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460kN이라는 게 뭡니까? 하중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중 거죠. 그러면 하중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하중을 적어주면 되고 단면적만 알면 되네요. 그런데
원기둥이라고 얘기를 해놨다. 그죠? 그러므로 이 원기둥의 단면적, 잘 우리 안전에서 나오는 공식은 아닙니다만 4분의 파이 d 제곱. 예,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라는 거. 지름의 제곱이고 3.14로 곱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단면적이 나와서 요걸 분모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요 4분의 3.14의 d의 제곱, 이렇게 위로 곱해주나 뭐 뒤로 빼내나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15라는 거는 지름이 15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 그렇게 계산하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뭐 하시기에 따라서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은 그냥 건너뛰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 도전해서 한 문제 더 고득점으로 가는 길을 한번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있다 하는 거 봤고요. 굴착공사에 있어서 비탈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대책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이랬습니다. 비탈면의 붕괴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맞추면 상당히 좋습니다. 비탈면 상부의 토사를 적재한다. 이런 비탈면이 있는데 여기 비탈면의 상부라고 하는 게 여기면 여기에 물건을 많이 넣는다. 그러면 결국 이 비탈면이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을 예를 들어서 비탈이 크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떡이나 이래 있는 거 여기를 깎아냈는데 굴착을 해가지고 비탈면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물건을 더 적재를 한다는 것은 하중을 더 가하게 되고, 그러면 비탈면이 이쪽은 약하거든요. 이쪽으로 결국은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죠? 적재한다는 거는. 뭐 배수를 이용한다든가 표면 배수, 수평 배수 이건 다 해당되고, 비탈면 하단을 쓰면 비탈면 아래쪽으로 성토한다는 건 이런 식으로 뭡니까? 여기다 뭘 성토해가 그 하중을 좀 높여주는 거죠.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죠? 자, 이 부분도 그냥 꼼꼼히 한번 읽어보고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해설 내용도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면의 붕괴 형태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이 부분 또 좀 전문적인 내용인데 맞출 수 있으면 좋고요. 사면이라는 것이 원래 무한사면과 유한사면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다루는 건 당연히 뭐 유한사면을 좀 많이 다루죠. 그죠? 유한사면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경사면이 있을 경우에 요 높이와 요 경사면의 여기서 여기까지 요 높이가 이 깊이보다도 짧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즉 깊이가 높이보다 큰 경우는 일반적으로 유한사면이라 그러고, 요 깊이보다도 이 경사면이 굉장히 높은 경우 이걸 우리는 무한사면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무한사면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고 유한사면에 대해서 다루는데, 붕괴되는 형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붕괴가 될 경우에 우리는 이제 선단파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단파괴 또는 선파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사면 선파괴. 그 다음에 사면 내파괴라는 것이 있는데, 사면 내파괴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로 되는 요 사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런 파괴나 이런 파괴들은 다 사면 내파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선단파괴고요. 사면 저부 파괴가 있는데 바닥면 파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바닥 쪽까지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는 것은 사면 저부 또는 바닥면 파괴.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측면부나 이런 얘기는 해당이 없는 거죠. 그죠? 자, 해설 내용도 여러분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도전해 볼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철골 작업을 할 때 악천 후에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으로 옳은 것은, 간만에 정말 꼭 나와야 될 문제가 나왔다. 그죠?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돼요. 실기에서도 이건 쓰라고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암기를 그냥 하셔도 되고요. 암기를 할 때는 제가 혹시라도 외우기 힘드신 분들은 풍초미 뭐 이렇게도 외우시라고 그랬죠. 풍초미 우시하고 밀어내란 말입니다. 풍초미 우시미 설시 센에서는 시옷이 들어가는 설시센. 그래서 뭡니까? 풍은 뭐죠? 풍이 뭐예요? 강우량. 그 다음에 풍은 풍속이죠. 그죠? 그래서 풍속은 초미하는 게 뭡니까? 미터 퍼 초다 이 말이죠. 초당 미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시밀하는 거는 강우량은 시간당 밀리미터. 그러니까 단위가 밀리미터인데 이게 시간당 아워. 그 다음에 강설량으로 봤을 때는 시간당 센티미터죠. 그죠? 그러면 센티미터 퍼 아워. 그리고 요거는 수치로는 11,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풍초미, 우시밀, 설시신 이렇게 외쳐도 다리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알아두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해당되는 거는 뭡니까? 해당되는 거는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는 거죠. 나머지는 다 맞지 않습니다. 그죠? 보시면은 자, 꼭 맞춰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거 못 맞추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시험장에 안 가셔야 됩니다. 자, 온도가 하강함에 따라 토중수가 흙 안에 물을 얘기하죠. 얼음 부피가 약 9%. 얼음이 됐을 때 물은요, 고체가 됐을 경우에 특이하게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죠? 냉장고에 페트병에 물을 넣어 냉동실에 넣으면 이게 잘못하면 터집니다. 그죠? 입구에 조금 덜 담아야 됩니다. 예, 왜? 이렇게 9%의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죠. 정대하기 때문에서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뭐라고 해요? 동상이죠. 동상. 어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반대로 이게 녹는 경우는 뭐예요? 그러면은 연화 현상이라 그러죠. 연화 현상은 이게 녹아가지고 물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흙에 이거 어떤 그걸 좀 연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붕괴될 위험성을 초래하는, 지 내력을 좀 약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화 현상이다 그러고, 이거는 이제 봄철에 많이 일어나죠. 얼었던 것이 녹으면서 지면이 막 이렇게 붕괴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 안에 이제 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와 반대는 또 물이 어는 거는 얼어가지고 부피가 늘어나는 거. 이래서 또 집안을 약하게 만드는 거는 동상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연화까지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또 꼭 맞춰야 될 문제.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할 때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뭔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것도 맞춰야 됩니다. 강관비계, 우리가 통나무 비계, 강관비계, 틀비계 있는데 강관비계가 출제비계가 단연코 높다 그랬죠. 통나무 비계는 요즘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가 안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강관비계에 해당되는 내용들에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틀비계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내용인데 띠장 간격이 1m 하는 건 아예 안 나옵니다. 그죠? 아예 이건 나오지 않습니다. 띠장 간격은 보통 1.5m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그 대신 2m입니다. 그죠? 2m. 그래서 1m 하는 건 없어요.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지상에서 2m로는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 통상 띠장 간격은 1.5m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고, 특히 하중 400kg도 중요합니다. 그죠? 강관비계에서 하중은요 400kg 초과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하중에 관련되는 우리가 묶어서 4가지 정도를 정리했는 거 있었죠. 그죠? 안전난간에서의 하중 기억나십니까? 뜬금없이 이렇게 또 안 물어봐야 되죠. 그죠? 안전난간이 버텨야 되는 하중의 무게가, 그렇죠, 100kg이죠. 그죠? 100kg. 중요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강관이고요. 강관비계는 400kg입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볼까요? 그러면 계단에도 하중이 나와요. 계단에서의 하중은요? 그렇죠. 504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500이었죠. 그죠? 504에서 4는 뭡니까? 계단에서. 안전유리였죠. 그죠? 예. 자, 어쨌든 뭐 연관되는 부분들이 나올 때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묶어서 자꾸 정리를 하시면 좀 더 편리합니다. 그죠?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그렇게 묶으라 그랬죠. 관련된 거 한테 묶어서 정리를 하시라. 자, 그 다음 꼭 맞춰야 됩니다. 이 문제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쪽에서 옳지 아니한 것은 그랬습니다. 아, 이 부분 뭡니까? 가설통로네. 그죠?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죠? 가설통로. 이 부분도, 가설통로, 통로기에 있어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가설통로만큼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기법을 했던 게 뭐예요? 가소로운 이랬습니다. 그죠? 가소로운 302 그랬죠? 302.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3공화국이, 302, 난간을 잡고 견고한, 빠졌네요. 견고한 난간을 잡고 일어나려고 한단다.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수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수비를. 그래도 일어난다면, 철저히 그래도 일어난다면 할 수 없다. 열로서 팔을 치료하는 게 좋겠다. 팔 치료하자. 기억나십니까? 뭐 웃기는 암기법이지만 하면 됩니다. 그죠? 수비를 철저히 해. 수직갱, 비계다리 이렇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가소로운 가는 거는 가솔 통로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30 가는 거는 30 숫자, 견고한 구조로 하고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되고, 1억 하는 거는 15라는 숫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직갱과 비계는 이렇게 각각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거는 15m를 초과할 경우에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되고요. 비계다리는 8m를 초과할 경우에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라.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특히 문제에서는 보기에서 잘못된 것을 해서 잘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제가 강조를 해드리죠. 그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설 통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뭐 여러분 충분히 다 하셨으리라고 믿는데 그래도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문제는 바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수직 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일 때는 7m 이내마다 10m, 7m 없습니다. 15m를 넘어가면 10m마다 8m를 넘어가면 8m를 넘어가면 7m 이내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비라 그랬으니까 수직갱은 앞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비, 비계다리가 87이고 기억나시죠? 그죠? 암기법은 그만 안 되면 정 안 되면 수비를 철저히 하자. 뭐 아니면 일어나면 열로서 87로 하자. 그것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 점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이랬습니다. 흙막이 지보공. 자, 금지부 이상 유무가 여기 왜 들어갑니까? 그죠? 금지부는 가스 경복이나 이쪽에서는 나오는 복이다. 그죠? 그리고 버틴 때 기나 치마의 정도 쭉 나오는데 이거 암기법 어떻게 외웠는지 기억나십니까? 자, 여기 보세요. 접속에 제가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다 그랬죠. 저 실기에 대비해서 실기감 내가 적어야 되니까 접속에 탈락하더니 긴급히 치마하더라.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죠? 그럼 다 들어가죠. 그죠? 예. 접속에 탈락하더니만 긴급히 치마하는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보면, 어디 갔노? 예, 탈락하니 긴급히 치마한다. 접속만 빠졌네. 그죠? 나머지. 그럼 금지부는 전혀 해당하는데. 금지부라는 자체가 해당이 없는 겁니다. 자, 이 문제 꼭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맞춰야 될 문제고. 지하 매설물의 인접 작업 시 안전지침과 거리가 먼 것. 지하 매설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매설물. 매설물인데 세공규모 구조물의 방어가 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인접 구조물이 있을 때 말하는 거죠. 인접 구조물이 있을 때. 그죠? 매설하고는 상관이 내용을 보시더라도 사전조사해야 되죠. 매설물, 지하 매설물 파악해야 되죠. 방어조치해야 되죠. 이건 그냥 맞추는 문제입니다. 상식 문제로 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실수할 리도 없겠지만 실수하지 마시고 꼭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음 구조물이 해체 작업 시 해체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도 유심히 눈에 힘 딱 주고 보시면 주변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계획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답을 보여주는 거다 보시면 돼요. 예, 내가 이 내용을 암기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한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보면은 보기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보는 순간에 내가 공부 안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기를 잘 맞춰 보시면은 답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토사 붕괴 방지 공법이 아닌 것은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죠? 공법이 아닌 것은 이것도 그냥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경사를 만드는 것은 붕괴를 유도하는 거죠. 경사진 곳이 없도록 해야 돼요. 경사가 되는 순간에 뭡니까? 이 경사의 기울기가 맞지 않으면 붕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사에 관계되는 건 기울기가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거의 종류에 따라서. 자, 이것도 그냥 주는 문제라 보시면 돼요. 배수공 해야 되죠? 압성토는 뭡니까? 이런 경사가 있을 경우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성토해가지고 쌓아주는 거, 이게 압성토 아닙니까? 무너지지 말라고요. 네,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 도움이 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자, 문제를 꼭 맞춰야 될 문제였습니다. 터널 작업할 때 자동 경보장치에 대해서, 자동 경보장치 또 나오네. 아까 앞에 금지구 이상 유무. 한 문제지 이렇게 나오면 금방 표가 납니다. 그죠? 예. 자, 이거는 어떻게 외우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외우라 했더라요,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보장치니까, 자동 경보장치의 경보장치는 자동 경보장치는 경보를 금지해내는 기계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죠? 자동 경보장치는 경보가 있으니까 자동 경보장치는 경보를 감지해내는 계기에 해당된다.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밖에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뭐 여기서 봐도 조명 시설 이상 임무가 왜 들어갑니까? 이게.
자동 경보 장치인데 핵심이 그죠? 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죠? 암기를 안 하시더라도. 자, 그 다음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될 기준은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강의 시간에 이론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아요. 법률적인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공부한다 하는 건 좀 불가능합니다.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포기하는 게 더 현명하다 그랬습니다. 단 문제가 나왔을 때 해당되는 건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답안만 유심히 봐두시면 돼요. 전체를 다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버려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요, 4개 이상의 틀리죠. 3개죠. 3개 이게 그죠? 3개 해설이 나올 겁니다. 3개.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고 답만 유심히 보자고요. 3번이죠. 3번. 자, 답만 유심히 보고 넘어가는 문제로 정리하시면 되고, 물론 충분히 여기서 문제 낼 수 있지만 그건 맞추라는 문제가 아니고 조금 어렵게 문제 낼 때 이 부분에서 문제를 출제를 한 문제씩 이렇게 섞어냅니다. 나온 문제만 보고 답안만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촬영의 건설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촬영의 건설기기를 다 공부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주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촬영의 건설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요, 뭐가 나오냐면 양중기가 섞여 나와요. 양중기는 별도로 분류합니다. 촬영기 건설기기에 넣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또 가위 대릭이 나왔다. 그죠? 대릭은 양중기의 일종이죠. 양중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나 이건 또 양중기로 넣는 것이 아니라 보통 기중기로 넣습니다. 기중기의 한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릭은요. 그래서 어쨌든 양중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촬영기 건설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양중기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고 대릭도 양중기의 한 형태다. 물론 기중기로 들어가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촬영기 건설기계에 분류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춰야 됩니다. 이 문제는요. 자, 대릭이고요. 그 다음에 대릭의 종류도 참고로 이렇게 한번 봐두시고요. 화물을 촬영기 하유 운반기에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할 때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이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효율적으로 적게 들어갔다. 물론 이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촬영기 하역 운반기계에 물건을 적재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치우쳐서 효율적으로 차량에 물건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뭡니까? 이게 넘어지죠. 전도사고가 발생합니다. 차량이. 어떻게 이게 효율적입니까? 그죠? 말이 안 되죠. 그죠? 치우치지 않도록 균등하게 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중이 뭡니까? 전체 바퀴에 균일하게 하중이 가해질 수가 있고 안전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충분히 맞춰야 될 문제고요. 그 외에 작업 지휘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은 이거 보기 외에 있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외웠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이거는 실기에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실기가 하면 또 나오기 때문에 작업 방법이 아니죠. 자, 여기 있죠? 한 가지, 여기 보기 외에 있는 것만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거나. 그래서 풀고 벗기는 작업 방법이 불량할 경우에는 뭡니까? 출입을 금지시킨다. 여기 좋죠, 그죠? 풀고 벗기는 작업 방법이 불량하면 출입 금지. 간단하게 외울 수 있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촬영기 하유 운반기계에 화물을 적재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들어가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액상화 현상이 나오는, 액상화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뭡니까? 액상화요. 그렇죠. 느슨한, 포화된, 그 다음에 사질토, 그 다음에 진동. 이것만 아시면 되죠. 느슨하게 포화된, 즉 다시 말해서 사질토니까 모래알인데 모래알이 조밀한 거, 밀도가 아주 높은 게 아니고 밀도를 높게 해주면 이것도 예방이 됩니다. 느슨하게 밀도가 높으니까 듬성듬성 모래 알갱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느슨하고 포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충격이나 진동이 가해지면 이게 흔들리면서 그 공간을 메꾸게 되죠. 그러면서 쉽게 내리앉으면서 붕괴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액상화라고 합니다. 해외 쪽에 이렇게 해외 여행을 가면 그런 곳이 있습니다. 사람이 늪지대 말고 모래인데도요, 사람이 이렇게 푹 들어가면은 쑥 빨려 들어가는. 왜? 느슨하게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면서 충격을 가하게 되면은 그 모래 알갱이들이 그 공간을 채우면서 가라앉게 되는 거죠. 이게 액상화 현상입니다. 그죠? 그런 현상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안전대책인데 모래 입경이 가늘고 균일한 모래청 집안. 모래 입경이 가늘고 균일할 경우에는 잘 생깁니다. 액상화 현상이에요.
입도가 불량한 재료를 또 양호한 걸로 대체해 주는 거 당연히 좋죠. 지하 수위를 저하시켜 포화도를 낮추고요. 밀도를 증가시켜 밀도를 촘촘하게 빽빽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액상화가 방지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액상화는 느슨하고 중요한 말이 이 말입니다. 느슨하고 포화된 사질토, 진동 이랬을 경우에 유효, 응력 이런 어려운 말은 뭐 몰라도 버티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런 힘들이 감소하게 돼서 전단 강도가 상실되는 현상. 그러면 결국 붕괴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입경이 가늘고 균일한 경우에 잘 발생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액상화. 히빙과 보일링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같이 했던 거죠. 액상화 하는 거는요. 그거 구분하기 위해서 보일링하고 좀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는 아닌데 답이 보여요. 안전관리계획에 왜 돈이 들어갑니까? 돈. 안전보건관리비가. 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돈은 빠져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꼭 맞춰야 될 문제는 아닌데 일단 답이 보이는데도 못 맞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맞추고 가면 되겠죠?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기준으로서 옳은 것인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꼭 맞춰야 되죠. 이런 문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높이가 최소 2m 이상인 곳에서 물질을 투하할 때 투하한다는 게 뭡니까? 투하 설비는 무조건 3m죠. 어떤 이런 곳에서 물체를 떨어뜨릴 때 이렇게 걸쳐놓고 그죠? 이 안으로 물체를 넣어서 떨어지게 하는 거 이게 투하설비입니다. 소방훈련할 때 사람이 뭡니까? 이런 곳이 안으로 들어가 쭉 타고 내려오는 거 있죠. 이게 투하설비예요. 사람이 타는 걸 투하설비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물체일 경우에는 투하설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3m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소자극하고 안전에서 많이 다루는 게 다 2m 이상 아닙니까? 안전모 착용해라, 안전대 착용해라 이런 것들이 그죠? 2m 이상의 기준이 많은데 3m는 잘 없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투하설비입니다. 3m 이상일 때 투하설비를 쓰죠. 그냥 던지면 안 돼요. 아래쪽으로 사용한 자재라든가 남은 어떤 물건들을 아래로 던지는 거 반드시 투하 설비를 통해서 내려오도록 해야 됩니다. 낙하물 방지망은 높이가 12m 이내마다 낙하물 방지망이나 추락 방지망이나 똑같이 간격이 뭐예요? 10m마다 놓고 10m로 가면 또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계속 10m 간격마다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낙하물 방지망이나 추락 방지망이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안전방망. 방어 선반 설치 내면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인데 요거는 추락 방지망, 안전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2m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방어 선반 설치 내면 길이는 2m가 맞습니다. 제가 얘기했는 3m는 뭐예요? 추락 방지망은 3m입니다. 그거하고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추락 방지망은 내밀 길이가 법이 개정되어서 3m를 내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낙하물 방지망이나 방어 선반은 똑같습니다. 2m를 내밉니다. 2m를 내미되 각도가 20에서 30도죠. 그죠? 20도에서 30도. 30에서 40도가 아니고, 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있을 경우에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거, 사람이 여기서 뭐 하다가 물건이 떨어지기도 하고 사람이 떨어지는데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추락 방지망은 수평으로 이렇게 설치하면 되고 낙하물 방지망은 여기에다가 망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판때기 판을 갖다 설치하면 그게 뭡니까? 방어 선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망을 설치하면 낙하물 방지망이 되고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내미는 요 길이 요걸 얘기하는 거죠. 내민 길이. 요거는 추락 방지망일 때는 3m가 나가야 됩니다. 낙하물 방지망이나 방어 선반은 2m가 나옵니다. 2m. 이게 맞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추락으로 나왔을 때는 3m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각도는 20에서 30도. 요 각도는 요거죠. 요거에 20에서 30도를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됐죠? 자, 밑에 다 나옵니다. 20도, 30도, 10m. 이런 사람들 높이 3m. 그렇죠? 내민 길이 2m. 아주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건설 안전까지 제3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점수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이런 풀이를 할 때는요. 맞든 안 맞든 여러분들이 먼저 답안을 체크한 다음에 풀이를 보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